자, 한 주 동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증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초 들어서 미증시 분위기가 주춤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빅테크 위주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출렁이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우리는 어떤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미증시 점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주말 미증시는 뭐 사실 여러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기대되는 것들이 있죠. 뭐 네, 고용 보고서, 고용.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CPI 발표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물가하고 고용이 뭐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새해 첫 주간이었는데 그렇게 뭐 시장의 어떤 뭐 기대만큼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는 연말에 좀 좋았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는 좀 승고르기가 좀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속도 조절은 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고 그 방향성은 명확하다라는 건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FOMC 의사로 통해서 다소 좀 매파적이었다. 네.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좀 시장의 어떤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고 할 수는 없죠. 예, 시장이 조금 바래왔던 건 좀 반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여기 뭐 증시는 조정이었고 그리고 미국채 금리는 또 다시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자, 미국 이번에 그 주말 고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네.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너무 좋았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가 17만 건 정도 됐는데 21만 6천 명 늘어났고 네. 실업률 올라가야지 사실은 지금 좀 좋을 텐데 전달에 3.8이었고 예상치 3.8이었고 지금 3.7로 내려앉았죠. 시간당 임금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미증시가 상승세를 좀 보였거든요. 요걸 조금 따져보면 일단 고용 쪽에서는 조금 뭐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조금 살펴본다면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이런 일하는 시간은 좀 줄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고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절반 이상이 대부분 정부 고용이 좀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경기가 너무 핫해가지고 아니면 너무 좋아서 고용이 뭐 급격하게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ISM 그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던 거, 요 정도의 어떤 위안거리. 또 하나는 이 고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벗어나니까 곧바로 시장의 반응은 다음 주 CPI 눈이 가는 네. 것이고요. 고용이 너무 서프라이즈하다 보니까 3월에 금리는 그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올해 뭐 시장이 바라보던 우리가 페드와치로는 6회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이게 뭐 5회로도 좀 줄어들었고 뭐 아무튼 약간의 변동은 있고요. 또 미국채 10년물도 4.1을 넘어갔다가 조금 내려오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고용이 너무 좋았던 거 대비해서 미증시가 뭐 이 정도면 견조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게 뭐 최근 그 연말하고 연초 시장의 어떤 분위기인 것이죠. 보시기에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뭐 기술적으로 이평선, 21선 아래로 좀 내려왔고 뭐 조정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지난 10월 말에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때서부터 2개월 동안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0월 말은 미국채 10년물이 5%를 찍었던 자리고 우리는 또 그 5%가 정점이 될 거라는 의견을 드렸고 네. 증시는 바닥을 치고 오를 거라고 그랬죠. 2개월 동안 랠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야, 이 정도로 급하게 달리기를 해왔는데 여기서 더 지금처럼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 차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이고 있다. 자, 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간으로 보면은 뭐 사실 연속해서 계속 오르다가 2개월, 그러니까 한 8주 정도 상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숨고르기가 맞아주고 있는데 역시 미증시는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보시게 되면 S&P 500으로 대략 4,800선 4,600선 초반 정도 지수대를 보면 이것이 지난 7월 고점이었고 대략 한 이 정도는
뭐 지지하면서 좀 가주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발표되는 CPI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이 다시 좀 잡히게 되겠지만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그 우리가 그리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역시 네. 마찬가지로 10월 저점 대비해서 이때 사실은 소위 매그니피센트 7부터 해서 11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면서 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지난 2개월 동안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 일주일 동안은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빠지고 있는 거, 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뭐 국채 금리랑도 엮을 수 있죠. 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지수 또 기술주들이 좀 빠지는 이 정도 흐름인데 기본적으로 대략 한 요 정도, 뭐 지수대로 일단 따져보면 14,300선 중반 정도, 요 정도는 다음 주 좀 지켜주면서 가지 않을까. 다만 뭐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게 되면. 네. 개인적으로는 매도가 가파르게 더 뭐 추세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결국에는 미증시가 지금 조정받는 건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번 주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의 어떤 의중이 좀 확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경제 지표들이 또 고용도 이번 주에 나온 고용들도 사실은 대부분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엇갈리는 어떤 이런 지표들이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대략 이것은 그냥 속도 조절의 어떤 뭐 요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주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자,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요. 지난 9월과 10월에 가파르게 올라왔죠. 여기 이제 선 하나 거보면은 여기는 4.5% 선이고요. 그다음에 요 상단선은 5% 선입니다. 4.5% 넘어가면서 증시가 10월에 크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5%에 근접을 했고 5%를 찍었죠. 자, 이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수급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채권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이 국채 발행을 좀 줄이게 될 것이다. 네. 특히 장기채.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발표가 났고 5% 찍고 증시는 바닥치고 이제 올라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4.5%를 하회하면서 증시가 더 랠리를 보였습니다. 12월에 랠리를 보였고 여기 미국채 10년물은 3.8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4% 살짝 넘어가고 4.1도 좀 넘어갔다 뭐 요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뭐 마지막 방송에 얘기해 드렸지만 여기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10년물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 왔으면 대략 여기에서는 어떤 잡음 정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기에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고용도 그렇고 CPI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런 흐름 정도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도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 제가 한국 주식 쪽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소위 뭐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 작년 6월, 7월부터 또 이 방송 통해서 바이오텍의 어떤 반격의 서막이 이제 시작될 그려지게 것이다.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작년에 또 굉장히 좋은 성과도 냈는데 연말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미국 주식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몇 가지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머크인데요. 자, 머크는 자 이거는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크는 이 항암제 키트루다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항암제 키트루다를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항암제 시장에 아주 절대 강자입니다. 머크 주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12월 들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있겠죠. 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이런 흐름도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거고요. 이전 고점이 대략 한 $1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결국에는 시간 문제지 $120를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암젠인데요. 네. 티커는 AMGN입니다. 예, 암젠. AMGN. 자, 암젠의 주가입니다. 암젠도 보시게 되면 암젠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중증 염증 치료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암젠도 이전 고점을 이미 이제 넘어서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분명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암젠 주가 한번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에보트 레보러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티커가 ABT입니다. 네. 에보트 레보러토리. 자, 이 종목은 지금 대략 115달러에서 대략 한 95달러 사이 어떤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진단기기나 이런 진단 장비 이런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굉장히 좀 이름값 하고 있는 이런 회사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15달러를 지난 1년간 넘어서진 못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지만 결국에는 좀 넘어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뭐 다나어, DHR, 다나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또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은 좀 주목해서 보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해 보면요, 네. 미증시는 역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 고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벗었다. 결과는 뭐 너무 서프라이즈했지만 그것이 어떤 경기가 너무 핫해서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결국에는 다음 주 CPI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속도 조절은 있지만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방향은 좀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에서 네. 좀 더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미증시 그동안 오른 데에 따른 속도 조절 구간을 지나고 있을 뿐 방향성은 그대로다. 또 다음 주 물가지표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를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미증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증시 점검을 해봤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래 양시장은 다른 온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거래 코스피는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사흘째 조정을 받으면서 2,578선의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강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루마다 뉴스와 또 이슈에 따라서 또 튀는 테마가 달라지면서 빠른 변동성을 보여준 이번 주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새해 들어서 뭐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은 조금 더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국내 증시도 이런 거죠. 뭐 미증시와 다름없이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변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이 네. 또 강하게 튀어 올라보니까 지수가 좀 견조해주는. 그러면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지수보다는 뭐 종목 장세 위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뭐 어떤 조정도 그렇게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우리 증시도 어찌됐든 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지난 11, 12월 약 2개월 동안에 봤을 때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숨고르기 조정폭이 조금 더 커졌다. 자, 이것이 어떤 본격적인 어떤 조정의 신호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가파르게 그동안에 올라왔던 어떤 과열이 해소되는 과정이냐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가 맞는 것이죠. 네. 과열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역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 그게 자체가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속도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최근에 이제 그 성장주들 위주의 어떤 뭐 시장이 다소 좀 숨고르기도 보이면서 네. 그들 종목들도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증시의 과열 해소 또 속도 조절 지금의 어떤 숨고르기 이 국면이 성장주들을 다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수 차트 잠깐 한번 두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도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여기 11월 대비해서 11월부터 해갖고 약 2개월 동안 올랐어요. 물론 여기서 대략 한 뭐 지금 2,700선 넘어서서 그냥 튀어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사실 미국 시장 쉬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 조금 숨고르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대략 한 2,550 정도 되는데 코스피는 뭐 기술적으로 21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뭐 살짝 내려올 수도 있고 네. 지지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2,550 그리고 2,550 아래에서 추세를 무너뜨리긴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노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변수가 다음 주 CPI 발표 이전에 어떤 잡음과 진통 과정이 좀 있겠지만 결국엔 다음 주 한 주는 저가 매수로 좀 대응하는 이런 과정이나 또는 뭐 시장에 어떤 뭐 주식 비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관망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유 주식은 상당 부분 좀 유지하고 가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들고 있는 게 있어야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11월, 12월 대비해서 11월과 12월 약 2개월 동안 사실은 좀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크게 오른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막고 그쵸.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것이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좀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너무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 이제 플러스권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코스닥 종목군들의 어떤 순환 상승도 지금 전날에도 뭐 에코프로 BM이 좀 괜찮았고요. 물론 뭐 그걸 따라가시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AI라든지 네. 뭐 다른 쪽으로도 좀 순환하고 있는 이런 흐름도 같이 연계해서 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이제는 물론 뭐 반도체도 좋고 뭐 그래 뭐 2차 전지도 좋다. 뭐 AI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올해 여러분들은 최소한 올 한 해 내가 어떤 큰 판의 그림을 그렸을 때 나한테 가장 큰 성과를 줄 수 있는 섹터 한두 개 정도는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제약바이오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새 유망한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하반기 그리고 지난 11월, 12월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던 제약바이오주도 선발주들이 있죠. 네. 사실 이번 주에 좀 승고르기가 있었지만 셀트리온 같은 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죠? 그런 흐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예측을 해드리고 예견을 해드리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선발주들도 있지만 선발주들 중에서 단 하나의 종목들도 사실 흐름이 어떤 중기적인 어떤 추세가 깨진 종목은 개인적으로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 올해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지금 지연될 수도 있다. 이것이 악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쪽 섹터의 제약바이오의 어떤 주정인 빌미가 만들어지고 뭐 주가가 숨고르기를 보이고 주가가 좀 빠진다라면 그게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저가에 담아야 되는 자리라고 거꾸로 강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봤죠. 좋습니다. 새 유망한 그죠? 올해 주목할 바이오텍 스펙테큘러 20이라고 그래갖고 20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스펙테큘러 20. 네.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쵸.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갑자기 엊그저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20개 종목을 사실 작년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작년 6월, 7월부터 해서. 작년 6월, 7월에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그 이후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연말에 뭐 HLB, 뭐 한미아품,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려 걔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이후에 있는 걔들도 그 종목들도 스펙테큘러 20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올 한해 멋진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선발주들이 다 갔잖아요. 네. 갔잖아요, 그죠? 그 외 종목들은 들어볼 수가 있나요? 그 외의 종목들은 네. 순차적으로 하나씩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방송 통해서 또 제 주말 주식반상에 오늘도 주말 주식반상에서 제가 한두 종목은 또 얘기해드릴 건데 순차적으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드시 빛날 겁니다. 자, 그러면 너 한 주 동안 뭐 했니? 뭐 하셨을까요? 네, 그것도 좀 네.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은 뭐 이걸 뭐 매매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뭐 얘기할 건 없고 아시겠지만 저는 단타를 잘 안 합니다. 네. 근데도 수익률이 좋죠. 길게 가시잖아요. 그죠? 네. 길게 가고 또는 매매도 단기 매매보다는 급등주 매매보다는 단타보다는
스윙 매매 위주로 합니다. 스윙과 중장기를 병행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뭐 사실 미국 주식들도 뭐 쭉쭉 끌고 가는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한국 주식들 중에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잡아드리고 첫 번째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카카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자, 카카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주가가 대략 얼마에 와 있냐면 57,000원 정도 찍고 56,000원 정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카카오를 바닥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시간 통해서 처음 얘기해 드리는 게 언제입니까? 네. 11월 3일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죠?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죠. 이게 카카오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지난 한 2년여 주가가 떨어졌다가 저는 여기를 바닥으로 본다라.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가 얼마입니까? 대략 한 4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주가는 5만 5천 원, 5만 6천 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또 질문하신 분들, 야, 그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계속 들고 계세요. 최소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더웠을 때까지. 예, 뭐 벚꽃도 피고 할 네. 때까지도 뭐 그 이후까지도 일단은 좀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번 주에는 셀트리온이 굉장히 좋았죠. 네. 지난주 좋았죠. 그리고 또 이번 주 초까지 해가지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도 저희가 사실 지난 10월 달에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게 14만 원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12월 들어서 야, 이거는 좀 사줘야 됩니다.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17만 원대, 18만 원대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게 가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그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하고 나게 되면 올해 이들 종목이 더 재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금리가 끝나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살아나는 거. 이 종목도 한 3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길게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를 얘기해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되게 되면 거래소 시총에서 이제 몸집이 커지잖아요. 수급이 이제 아마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잘 보십시오. 다만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좀 중장기로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들을 그냥 마냥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네. 완급 조절하면서 갑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서 주식을 샀다. 내가 목표를 저 위에 어딘가로 잡았죠. 그럼 분명히 그 주식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올랐다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저가의 사놓은 물량들을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면서 절반 비중을 줄이고 늘렸다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셀트리온 주식들을 절반 비중을 줄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매수. 다시 그만큼 또 늘려 나가겠죠. 어느 시점에.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HLB 가남신약. 이거는 5월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그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주말 주식반상회나 이런 쪽에서 지난 11월에 또 12월 초에 HLB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 지금 11월 바닥 잡고 순항 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끝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주에 절반을 팔고 그죠? 완급 조절하는 것이죠. 네. 다시 다시 또 늘려갈 겁니다. 자, 지금 주가는 3만 원대부터 지금 5만 5천 원 찍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한미약품. 이 종목 굉장히 오랜 시간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또 지금 바닥을 잡고 이제 가져야 된다. 이때가 이제 30만 원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미약품도 지금 이제 거의 뭐 37만 원 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40만 원대 이상으로 좀 길게 더 가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길게 투자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ETF인데요. 네. ETF. 잠깐만요. 이 코드가 잠깐만요. 좀 한번 찾아볼게요. 뭘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냐면 우리 그 ETF 중에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잠깐만요. 코덱스 바이오
바이오에도 ETF. 네, 맞아요. 네, 주목을 자, 해보면 이게 좋을까요? 코드 번호는 462900입니다. 이게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2월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다가 좀 쉬고 있죠. 네. 자, 여기서 뭐 중요시하게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ETF는 더 오를 거예요. 여기에 구성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에 제가 제약 바이오텍의 반격이라고 해서 가장 선발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알테오젠이었고 두 번째 한올 바이오파마였고 세 번째 그 레고캠 바이오였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거 액티브라는 거죠.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라는 얘기는 패시브는 몸집으로 시총으로 끊었다라는 건데 액티브는 시총 상관없이 핵심적인 종목들을 갖다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 주말 주식반상에서 제가 관련한 종목군들 얘기를 네. 오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꼭 만나는 걸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역시 국내 시장도 숨고르게 보이고 있다. 뭐 수급 좋은 종목들, 수급 붙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군들 매매하거나 수익 매매하거나 뭐 다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정말 오랜 시간 시장이 죽였다가 시장이 살아날 때 어떤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오랜 동안 긴축이 이어지다가 그 긴축이 어느 시점에 이제 조만간 마무리되면서 그 변화하는 시기에서 올해 여러분들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 한두 가지를 반드시 정해놓고 승부를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작년 연말 랠리에 따른 과열 해소 구간에 있는 만큼 성장주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면 좋겠다. 또 그 가운데에서도 제약바이오주 진행형에 있으니 또 그에 대한 주시를 좀 더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동안 언급해 주신 제약바이오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20개의 특징주를 선발해 주셨다고 하는데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특강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과 함께 또 다음 주 유망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채연입니다. 국고천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현상 파트너가 뽑은 이번 주 국고처의 관심주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와 국가 신약개발 사업 1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이슈들로 주가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 치매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시장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최근에는 온라인팜과 제휴를 맺기도 했는데요.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올해 M&A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네페스 골라주셨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15만 주 이상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요. 수입에 의존하던 기능성 케미칼을 국산화하면서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규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상으로 이번 주가 기대되는 종목 3가지 살펴봤는데요. 또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이현상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현상 파트너가 준비한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유망주 3종목 확인을 해봤는데요. 퓨처캠, 한미사이언스, 네페스 들고 와주셨습니다. 자, 퓨처캠부터 어떤 모멘텀으로 선정해 주셨는지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도 뭐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주가도 저점이었고 네.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어제 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무슨 봤어요?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엑트 그 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에도 구성 종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게 방사수 동위원소하고 이거 핵종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전구체 화합물 이거를 합친 거거든요. 핵종이 그러니까 치료나 이런 걸 좀 담당하는 이런 건데요. 퓨처캠을 주면 특히 방사성 의약품 쪽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최근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는 글로벌 빅파마가 이 항암제 시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네.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를 인수합니다. 레이즈바이오라는
방사성 의약품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얼마에 인수했냐면 5조 3천억이 무려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는 방사성 의약품 쪽에서 이제 여러 암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이런 회사인데,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앞으로 좀 상당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성 의약품, 여기에 전립선암 치료제 이쪽에서는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립선암이라든지 아까 뭐 또 치매 관련된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어제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는 지금 저 중국 업체하고 텀식 기간에 본계약이 계속 늘어지니까 텀식 기간이 지났는데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악재가 좀 있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냥 곁다리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많은 모멘텀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퓨처캠 주가는 지금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거꾸로 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최근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14,000원대에서 뭐 8,000원, 9,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11,000원대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제는 좀 빠졌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렇게 부담되고 하는데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퓨처캠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들, 특히 투신권에서는 계속해서 주식을 네.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장 이 잡음은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윗방향으로 열고 가고 있다, 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재가 오히려 조정이 또 저가 매수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쪽에서 퓨처캠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네. 자, 한미사이언스는요, 사실 한미아품이 먼저 달려가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 두 종목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아품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비만 치료제, 또 에페글란타이드, 이게 지금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외에 주목받을 만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다 같이 네.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앞으로 그 한미아품에 또 이번에 보니까 LG화학이 그 비만 관련한 어떤 치료 물질을 수출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그리고 또 뭐 연초부터 이런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한양행이 인벤티지 랩하고 또 관련해서 또 주사제형으로 비만 치료제를 이거 협업하는 내용도 있었고, 뭐 많은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미아품도 이쪽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는 뭐 대략 한 15만 원 정도에서 대략 주가가 한 3만 원 중반, 4만 원 아래 정도 내려와 있는데, 앞서 한미아품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아품이 조금 부담된다면 한미사이언스로 좀 갈 수도 있겠다. 오히려 네. 이 조정 기간을 저가 매수 기회로 또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 패키징 업체인데, 사실은 그 반도체 쪽에서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게 좀 주목이 돼요. 저는 소외받았던 네. 낙폭과대, 최근 상승해서 소외받았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뭐 제가 지난 작년 11월 달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AD 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다음 오픈 엣지라든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소재 쪽에서 정말 소외받았던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정말 안 좋을 때 갖고 네. 최근 2달 동안 뭐 2달 넘게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런 차세대 반도체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신기술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데이터 처리 성능을 좀 확대하는 뭐 CXL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AI 반도체를 조금 더 저가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칩렛 기술이라든지, 칩렛은 하나의 칩에다가 칩을 계속 쌓는 거죠. 레고 블록처럼. 네. 그런데 이 칩렛 쪽에서 지금 앞으로 이 칩렛 쪽에 어떤 관심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칩넷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컨소시엄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참여하고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는 네. 유일하게 유일하게 또 네페스가 이번에 좀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CXL이라든지 그다음에 칩넷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니즈가 확대될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 커질 수 있겠다. 뭐가 덜 올랐는지.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 주가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다가 4만 원 깨고 내려왔고 3만 원 깨고 내려왔고 한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또 2만 원 아래도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17,000원, 18,000원 하다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장기 하락 추세를 이제 넘어서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조금 짧게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길게 네. 좀 가보셔도 되겠다. 관심주로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퓨처캠, 한미사이언스, 네페스까지 다음 주 유망한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뻐꾸기 주식은 시장이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이슈 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그림상으로는 올해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섹터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 바이오다. 네. 그래서 스펙테큘러 20이라고 해서 관련한 종목들, 유망 종목 20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주말 주식 반상회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시황과 더불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023년을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이거는 2011년부터 해가지고요. 201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201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자, 잘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뭐가 좋았냐예요. 1등은 뭘까요, 여러분들? 뭔가요? 비트코인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건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예요. 얼마가 올랐느냐? 154% 올랐습니다. 네. 2011년 대비로 보니까요. 야, 이거 제가 보다가 좀 놀랐는데. 야, 2011년도부터 해서 따져보니까 1,400만 뭐 몇 프로예요. 엄청나죠?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스닥 100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이제 들어와 있죠. 그죠? 네.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 나스닥은 대략 한 작년에 한 50% 정도 올랐다. 근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뭔가요? 코모디티, 원자재.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이 코모디티가 가장 좋았거든요. 원자재,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은 다 깨지고 오히려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이 원자재 쪽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이건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5년 점도표가 이제 하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24년에 올해 연준은 금리를 한 3회 정도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한 3회 정도,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한 4회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올해 한 4.6 정도 이쪽에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3회가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한 3.6 정도, 이쪽에서 좀 보고 있다. 물론 페드 하차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코어 PC, 이것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 PC는 좀 이따가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024년, 이쪽이 이제 코어 PC거든요. 코어 PC. 자, 보시게 되면 3.2에서, 지난달에 발표된 거 3.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한 2.4 정도로 좀 내려앉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뭐 이게 좀 중요했으니까 FOMC 의사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24년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거는 크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라는 게 시장의 악재가 됐던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했던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과 달리 의사록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었다라는 게 악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한 2가지 이번 주에 좀 주목할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닉 티밀하우스, 그다음 하나는 블룸버그인데 네. 이건 뭐냐면 페드 의사록 이제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된 이유입니다. 페드 의사록은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좀 제안했지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타임 테이블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몇몇 이제 관계자들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냉각됨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이게 제한적인 그 스탠스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제한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했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경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금리가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쪽인데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페드는 2024년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한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거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그러니까 적절한 때가 되면 적절한 상황이면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여지를 좀 남겼다라는 내용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낙관론, 이거를 분명한 진전, 그러니까 분명한 인플레이션 낙관론은 분명히 진전이 있다라고 이런 좀 인용을 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주 명확하게 하락하고 하강한다라고 낮아지고 있다라는 낮아질 때까지 지금 현재 이런 제약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정책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다시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다소 좀 매파적이었다는 거죠. 이쪽은. 그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PCE 물가 지표예요. 그 중에서도 코어 PC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의 선을 거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뭐냐면 코어 PC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료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거. 그런데 이 표는 뭐냐면요. 연간으로 1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최근 6개월을 연유를 한 거예요. 연유를 했더니 코어 PC가 어디에 내려왔냐.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아래로 이미 내려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이 정도 위치까지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 CPI 발표 이전에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이중 바닥을 좀 만들면서 좀 올라주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그죠? 저는 뭐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조금 회복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12월 고용, 12월 고용은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비농업 고용, 실업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모두 서프라이즈 한 거였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이 많이 늘었는데 정보 고용이 좀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뭐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고용이 많이 늘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CPI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거고요. 이 고용 발표 이후에 페드와치로 보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60% 중반 정도에서 55%. 지금은 한 60%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고용 발표 이후에 내년 전망이 갑자기 싹 바뀌었어요. 한 5번 정도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아마 6회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주 이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하나 큰 그림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금리 동결 구간에 증시는 상승하고 할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실질적으로 첫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가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안 좋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가 아닌 경우 금리 인하 전후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냐. D-Day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D-Day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D-Day가 딱 됐을 때 이전과 이후인데요. 이전에는 다소 뭐 기대감도 좀 있었다가 금리 인하하면서 좀 내리막인 것도 보였지만 여기서는 빨간색 코스피하고 선진국 이쪽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보면은 금리 인하를 시행한 이후에 어떤 흐름,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이 흐름을 보니까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일시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출렁임이 있겠지만 결국에 이 금리 인하는 증시의 우호적이었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24년. 네, 2024년. 앞서 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네.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올해 2024년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로 저는 제약바이오주를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바닥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작년 11월, 12월에 집중 매수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고 아직도 좋은 기회에 있는 종목들 또 이 어떤 시장의 어떤 속도 조절이 또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스펙테큘러 20을 좀 20개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줄 것이다. 이미 공개된 종목들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하나씩 공개해드리고요. 네. 오늘 주말 주식반상에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